자, 이어서 가보죠. 김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모습 보셨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연설회장에 갔었습니다. 네, 총평 한번 들어보고 가죠. 일단은 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이재명 아저씨 구경시켜줄게 하고 제 자녀를 데리고 갔거든요. 네. 구름 인파에 가려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실패하셨군요. 멀리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만 봤는데 네. 저는 수락 연설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수락 연설 보고. 네, 특히 수락 연설 그걸 다 외우셨나? 어떻게 프리스타일로 대본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멋있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체화가 돼 있는 예. 그런 모습.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살릴지 만들어 갈지 이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다 그렇죠. 들어있다. 그런 전략과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게 선거 끝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전혀 문제가 바로 없다. 일이 가능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킨텍스 연설 최고였어요. 꼬꼬마님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위험한 나건님께서 수락 연설 눈물 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고 90%에 육박하는 득표를 보더라도 뭐 당심 민심 가릴 것 없이 다 90% 당심은 넘고 뭐 이 여론조사는 90% 가까이 됐고 이 민심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 저는 이제 본선에서도 와 이거 기네스 압도적인 격차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예감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예. 압도적인 정권 교체, 정권 그렇죠. 탈환, 최다 득표차, 득표차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상황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점 예능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기타도 치시고 새우깡도 드시고. 새우깡도. 그러니까 약간 무슨 뭐 서로 앙금 있는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끼리 막 무슨 반장 선거에서 서로 말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대선 들고. 느낌이 잘 안 나죠. 보면은. 봉숭아학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의 그렇죠. 토론과 이런 것들 뭐, 실력으로 안 되니까 너무 다르다. 예능으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도 받고 그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에는 직접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 저희가 했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진행해서 했었는데 정말 이게 토론이다 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살려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사실 맛집이 되고 싶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할 생각 안 하고 옆집 맛없어요 이런 소리만 계속 한다고 자기가 맛집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어른들이나 뭐 국민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싸우지 좀 말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좀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염증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이제 과거의 구태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정통 주류 세력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발돋움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윤석열을 밖에서 데리고 왔고 이번에도 한덕수를 좀 데려오려는 그런 듯한 느낌.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도 많이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계일 변호사가 뭐 윤석열하고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이 윤어게인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최후의 발악이자 일종 징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징조. 조선 시대로 치면은 이제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훈구파 그러니까 개국공신들 위주 이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이제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이제 대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권 세력이 아예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다 대한민국도.
소위 건국초에 관여했던 뭐 친일이라든가 친미 뭐 이런 네. 사대주의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을 다했고 아, 이제 제대로 된 철학과 전략을 갖춘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한 그런 세력으로 이제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지금. 중대한 이제 전환기에 와 있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 예. 이른바 이제 검찰 권력으로 이 대비가 그 대표가 되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은 이 정치 권력과 막 결탁을 해서 그런 네. 의혹을 의심을 사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검찰 권력이 아예 그냥 민낯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예. 달라질 거다. 그렇죠.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그 당이 뿌리가 항상 어딘가에 의존해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로 모인 당이잖아요. 그 네. 철학이 뭐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막 군부에 의존하고 검찰에 의존하고 항상 무슨 명망가 이런 사람들 영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생존을 유지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한 거죠.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속지 않을 정도의 네. 수준이 된 겁니다. 아,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국민이고요. 이번에는 참 본의 아니게 헌법도 많이 또 공부하게 되고 그죠. 형사소송법까지 공부했죠 이번에. 형사소송법도 공부하게 되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러모로 예. 또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렇습니다. 위대한 국민입니다. 예. 내란도 막아낸 그렇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똑똑해야지 정치 수준이 딱 그만큼 네.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대선 결과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얘기는 잠깐 이 정도로 해두고요. 저희가 김기현 변호사 모신 이유는 바로 검찰의 수사 관련돼서인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시 들어가야죠. 이제 검찰이 네. 여전하구나. 근데 손바닥 그래요? 뒤집듯이 순식간에 자기 이제 태세 전환하는 거.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조사해서 뭐 황제 조사라는 비판 받으면서까지 그렇죠. 무혐의 했는데 그래도 재조사한다. 그러니까 그때 뭐 많은 뭐 수사팀의 의견을 경청했고 나의 무혐의 결정에 뭐 한치의 뭐 무슨 부끄럼도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그때 막 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브리핑했었는데 파면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팍 음. 재주사로 뒤집어 버려요. 일단은 그 검찰의 그런 뻔뻔한 속성이 네.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망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다른 일인 것처럼 마치 네. 황제 조사 안 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아무 일도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예,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만시지탄이지만 어찌되었거나 이제서야 이제 좀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물꼬를 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야 할 산이 많다. 예,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부터 정리하고 예. 갈 텐데 이 사건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주가 조작이 이어졌던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또 리마인드가 필요할 네, 것 네, 같아요. 리마인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헌법 공부도 하고 형사소송법 공부도 했는데 오늘은 자본시장법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아유, 예.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음. 도이치모터스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 BMW 파는 네. 그 회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예, 거기에 권오수 회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권오수 회장은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그 당시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던데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그 엄마 최은순 씨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 조작 브로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던 뭐 소위 멋쟁이 병에 나왔던 이종호 씨, 예,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예, 그리고 뭐 회장. 이정필, 뭐 김기현, 뭐 이런 주가 조작 선수들을 다 예. 알고 있었어요. 아하. 이 사람들을 통칭 BP 패밀리, 블랙펄 예, 블랙펄 패밀리. 블랙펄,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네. 또 그중에 이제 막 수십억을 번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한 2014년 15년쯤에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한번 내사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그냥 어떻게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종결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문제가 됐었고 아하.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말이었죠.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팀을 꾸려서 나름 그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네. 예, 원래 이 주가 조작 수사라는 것은 선수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잡고 나면 얘네한테 돈을 댔던 쩐주들 수사를 가는 거예요. 원래 수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김건희를 수사할 순서가 됐는데 권오수 회장을 됐는데. 구속하고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타이밍이 대선 한 두세 달 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한테 그때 소환 통보서까지 날렸어요. 출석 네. 요구서까지 날렸는데 불응했고요. 음. 그렇게 그냥 대선이 되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까지 왔고 그렇죠. 작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이번에 재수사 결정까지 왔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사팀에 계셨던 분도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예. 네, 그 수사팀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불경죄 이런 거. 네, 그렇죠. 불경죄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막 좌천되고 뭐 해외로 막 음. 나가고 뭐 그만두시고 뭐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수사팀이 싹 물갈이 됩니다. 친윤 검사들로요. 뭐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친윤 검사들이 싹 들어와 갖고 뭐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그 야 도이치 수사 기록 가지고 와 하면서 그거 다 받겠죠. 네. 무혐의 하려고. 근데 그냥 봤더니 이거 누가 봐도 야 이거 이거 그대로 무혐의하면은 이거는 야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거 자기 이름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이 남죠. 물론 네.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이 정권에서 나이 검찰총장하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 무혐의에 이름을 남기는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은 검사 생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냥 무혐의했다가는. 그러니까 무혐의를 바로 못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질질질질 끌면서 수사팀도 막 바뀌고 네. 부장도 바뀌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송경호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조사를 해야겠다. 예. 예. 조사를 안 하고는 안 된다. 무혐의 주더라도 조사해야 예, 된다. 그래서 생각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려고 그 용산에다가 예. 의중을 띄웁니다. 예. 이거 소환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불변을 했더니 맞았죠. 예,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모르느냐 이러고 나서 이분이 날아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이창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환 조사가 아니라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그렇게 하고 그냥 철판 깔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죠. 작년에. 무혐의가 됐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니까 지금 서울고검에서 갑자기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사실 2020년 4월에 김건희 이제 고발을 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작년에 무혐의 나니까 다시 항고를 했고 그게 서울고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재수사를 결정하게 예.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런 흐름 속에 하나 있었던 게 대법원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유죄를 확정을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른바 쩐주. 그렇습니다. 쩐주가 어떤 판단을 받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쩐주는 근데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예, 사실 그 1심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방조범으로 변경해가면서 공소 유지를 열심히 했고 2심에서 결국에는 유죄로 바뀝니다. 네. 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김건희를 제외한 관련자들은 지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김건희 빼고. 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이제 보고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거 보면은 이익을 얻은 걸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억 원 그렇습니다. 정도를. 예. 그 김건희가 한 13억 원 모녀가. 정도, 예, 그리고 최은순 씨가 네. 뭐 한 8억. 예, 9억. 그 정도까지 됐는데 이거를 무혐의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흘려보낸다. 이게 사실 증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측의 주장은 원래 뭐였냐면요. 네. 이 주가 조작의 핵심은 김건희는 이제 쩐주의 지위에 있잖아요. 쩐주는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주가 조작하는 걸 알았느냐? 예.
이제 말고? 1차 주포 뭐 이정피나 이종호나 막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은 도이치모터스 통정 매매를 계속 돌려서 주가를 띄우는 거였어요. 통정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서로 짜고 높은 가격에 이쪽에서 주식을 던져요. 팔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죠. 그렇죠. 이거를 반대쪽에서 이미 짠 사람이 이 가격에 사요. 통정매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저 되게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또 그걸 누가 사가네? 뭐 야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팔고 나오는 거고. 그걸 하는 돈을 쩐주들이 된 거죠. 김건희를 비롯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쩐주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야 저렇게 통정 매매하는 거를 쩐주들이 알고도 알면서 돈을 대줬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가고 김건희 계좌도 상당히 많은 계좌가 동원이 됐거든요. 이 통정 매매하는 할 때만 이런 계좌가 이렇게 많이 동원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업계에서 없어요. 김건희나 이런 쩐주들도 주식 거래를 많이 해봤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 보통 자기 계좌 하나 두 개 갖고 하지. 그렇죠. 누가 막 여러 개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계좌를 동원해 갖고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선수죠.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김건희 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그냥 증권사에 계좌를 그냥 맡긴 거고 돈을 불려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 이름하고 맡긴 거고 나는 몰라요. 이 주장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2011년도, 12년도 그때쯤에 이제 막 그 선수들이 이런 말을 막 해요. 막 3,300에 던져라 하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나와요. 던져라 하는데 그 매물이 나오죠. 7초 만에 팔립니다. 그 7초 만에 누가 사가냐면 김건희 계좌에서 사가요 이거를. 7초 만에. 그렇죠. 근데 김건희 계좌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나는 몰랐다. 증권사 직원이 다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문을 확인을 해봤더니 증권사 직원이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하잖아요.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김건희가 전화해갖고 증권사 직원한테 이거 사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김건희가 연락한 게 아니냐.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혹들이 이게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작년에 무혐의를 준 거고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사실 기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유죄까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겁니다. 예컨대 다른 사안에서 일반 사건에서 보면요.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화 거는 사람들 있죠. 전화 사기치고 그 사람한테 직접 와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소위 알바생, 수거책이 있습니다. 이 수거책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알바라길래 그냥 용돈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받아온 것뿐이다.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유죄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한 번만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거액을 받으면서 뭔가의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지.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인적 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따져. 이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으면 다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김건희도 똑같은 겁니다. 이 도이치 사건에서 쩐주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계좌가 동원이 되고 본인이 막 직접 전화해서 주문도 하고 하는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통정 매매 시세 조정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말고 그 다른 쩐주 중에서 같이 기소된 사람 손모 씨죠. 이분도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 유죄 나오기가 뭐 쉬울 것이다.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 변호사님. 나머지가 지금 다 유죄니까요. 문제는 서울고검에서 이제 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뭐 공소시효도 사실 뭐 이게 좀 오래전 사건이라 촉박한 상황인데요. 서울고검이 어떤 데냐? 서울고검. 왠지 서울고등검찰청 하면은 서울중앙지검보다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더 힘이 세고 더 수사 잘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요직이고 중요하고 센 데가 맞아요. 재판은 1심, 2심, 3심 다 재판을 하잖아요.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도 재판합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곳인데 수사 기소는 지방검찰청에서밖에 안 해요.
수사 기소를 뭐 심급죄로 3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뭐 지검에서 예,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다 중앙지검, 지검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별로 요직이 아닌 거예요. 지검이 요직인 거지. 네. 물론 대검찰청은 전국의 검찰청을 다 지휘하니까 거긴 요직 맞습니다. 근데 고등검찰청 중간에 껴갖고 여기는 수사도 안 해요. 뭐 기소도 안 해요. 뭐예요 거기? 여긴 뭐 하는 데냐면 예. 그냥 지검에서 뭐 불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점수 매기고 채점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했으면 수사 다시 해 하고 돌려보내는 곳입니다. 돌려보낸다.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차가 굉장히 높으시고 다 부장검사 이상. 근데 이제 뭔가 승진이 잘 안 됐거나 네. 예, 뭐 이런 일로 이제 그곳에 오래 계신 분들인데 대부분 그래서 고검 가면 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고검으로 발령 나면 다 사표 썼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버티고 사표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노인정 같은 느낌인데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 기수나 연차를 보면은 일단 부장검사 다 이상이고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옷을 벗지 않고 있는 예, 분들은 서울 고검장보다도 선배예요. 보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지검에서 한 사건들 보면서 아, 이거 잘못했네, 잘했네 하면서 점수 매기고 이거 하고 다시 돌려보내. 이건 다시 수사해 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 예.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그런 사례는 거의 한 1%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서울고검이 이거 재수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달라졌네. 검찰이 예. 이렇게 정권 바뀌는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일을 꾸미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재수사하겠다니까 뭐 그거는 뭐 평가를 나름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네. 서울고검에서 한다? 와 이건 뭐 누가 하겠다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누가 한다는 거야 서울고검에 이 수사 인력이 없는데 다 부장검사래요. 이거 언론사로 치면은 예. 논설위원들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기사 안 쓰겠네. 예,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기사를 잘못 썼어, 취재를 잘못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취재 다시 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 취재를 다시 할 거야. 노설위원들만 모여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도 한때 소시적에 날렸던 분들일 수 있죠. 그 있는데 제대로 될까? 예, 이분들은 예, 벌써 가보면 막 이렇게 수건 두르고 계시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예, 그래요. 오, 우리 많이 변호사님 말씀 우려서- 들어보니까 뭐 5월 초에 소환할 거다 이런 예측 예, 뭐 보도 5월엔 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럼 명태현 건은 소환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황제 조사도 했는데 그렇게 비판받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와서 다시 또 황제 조사 못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소환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소환을 한다 한들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움직일 때 뭐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소환 조사하려면은 그런 피신 조서는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질문안을 며칠 전부터 빼곡하게 준비한단 되고. 말이에요. 몇백 개를 밤새야 되거든요. 또 이러고. 네네. 근데 평검사가 없습니다. 그거면은. 오 신기하네요. 예. 그 발로 뛸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간부만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 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한 대 좀 맞은 네. 것 같은데 뭘로 맞은 느낌이 들어요. 서울고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수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죠. 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재수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말고 이걸 어디에 내려보내서 한다 그랬으면 보통은 다 그렇게 오히려 합니다.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게 통상적이죠. 99% 정도는 거의 재기 수사 명령이라고 해서 예. 지검에 다시 내려보내요. 야 이거 수사 다시 해.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서울고검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1%의 결정을 서울고검이 왜 했을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닐까? 질질 끌어보겠다는. 예, 중앙지검에 내려보내면 네.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 중에 젊은 빠릿빠릿한 이런 검사들 중에 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빠른 이 사람이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아. 이 물어 뜯어야겠다 이러면서 신속하게 그냥 막 대선도 전에 막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오히려 그걸 막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쥐고 있으면서 그렇죠. 서울고검에 놔두면은 일단은 거기는 저기 팔다리가 없어요. 여기는 예. 예, 전부 다 높으신 분들만 있고 수건 두르고 계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거는 수사를 음.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일단 사우나부터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노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앙지검으로 보낸다 한들 아직 이창수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 예, 이것은 그냥 빨리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들이 와서 특검하면 정말 잘할 것 같기도 저는 하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예. 수사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파견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효율을 낼 수 그렇죠. 있다고 저는 다 보고 아니까.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전 정권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시기도 했고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를 했다는 예, 그런 이유로 그래 그만두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예. 그분들을 또 어떻게 특검에 다 이제 모아가지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거냐. 특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검 재수사 결정에서 다들 이제 환호를 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요 사건을 대하는 검찰이나 어떤 예.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프레임을 제가 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약간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에도 사실 뭐 이종호 대표라든가 네. 막 이런 사람들이 삼부체크하라고 도이치랑 공통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비비 패밀리. 예.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이 연관됐다는 의혹도 지금 있고요. 네. 근데 보면은 제가 주가 조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수가 있고 쩐주가 있잖아요. 네. 예, 선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쩐주는 돈 되는 사람이고. 근데 도이치 사건에서는요. 이 선수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처음 많이. 권오수 회장이나 뭐 BP 패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선수죠. 선수. 이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쩐주들은 상대적으로 뒤로 뺐어요. 김건희가 있으니까 거기는. 예. 근데 보세요. 삼부토건은 삼부토건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삼부토건에서 겉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들은 쩐주들이에요. 맞아요. 예.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뭐 대주주. 100억대 차익을 네. 얻었다, 뭐 500억대 차익을 얻었다, 쩐주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아하. 그러면 누가 선수냐? 삼부토건은 도대체 아하. 누가 이 일을 한 거냐라고 그게 지금 안 나와. 하면은 예, 그거는 뒤로 빼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음, 왜 그러냐? 여기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선수로 뛴 예. 김건희가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는 도이치에서는 쩐주였습니다. 3부에서도 쩐주였을 것이다. 돈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네. 김건희가 3부 토건 때는 그래도 영부인인데 음. 영부인이 자기 돈 벌자고 3부 토건에 자기 돈을 넣었을까? 아하. 설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넣었어도 굉장히 차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드러나지 않게 넣었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네. 저는 김건희가 과거에 BP 패밀리부터 10년, 20년 이상의 인연을 지금 지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주가 조작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부인 됐으니 권력을 가졌으니 네. 뭐 내 패밀리들 도와주자. 돈 벌게 해주자. 돈 벌게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우크라이나 사업에 넣어줘.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더 개연성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는 쩐주가 아니고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그거를 예.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쩐주일 때는 도이치 사건에서 뒤로 또 빠지고 3부에서는 선수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 예. 3부에서는 또 선수가 뒤로 빠져요. 이 프레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확연히 다른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부에서는 선수들한테 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그렇죠. 예, 중요한 지점이다. 이 도이치 사건도 사건이지만 삼부토건 이것도 이복현 원장은 뭐 그냥 뭐 없다, 주요 인물 없다 이렇게 예.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계좌가 안 나왔다라는 네. 것뿐이잖아요. 뭐 근데 사실 주가 조작하는데 자기 이름, 자기 명의 계좌를 써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대놓고 국민들을 좀 바보라는 것처럼 행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 삼부토건 이 문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거.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이 대표 여기 회의실이죠. 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 백드롭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했어요.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처음 최고위 회의에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선거 잠바가 나왔네요. 유니폼 전투복이죠 한마디로. 네,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고 있습니다. 네, 다정해 보이네요. 예. 자, 박수로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저 김민석 최고위원 기호 1번 끝에 기호 1번. 있는 빨간색 삼각형 포인트 준 거. 포인트 준 거. 이제 여전히 저기에도 이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주당 포인트죠. 1번 포인트. 저 이제 어떻게 대단하네요. 보면 중도 보수 그러니까요. 빨간색이 선언을 한 거, 그것과도 관련이 빨간색이 있지 않나.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주먹을 불끈 쥐고 네,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준비가 되는 대로 순서가 되면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함께 이 현장 최고위 현장을 보면서 김기현 변호사 말씀을 더 이어가 보죠. 예.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삼부토건 다 진상을 밝혀야 되고 특검으로 갈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보겠고.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손실만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었죠. 그걸 가지고 시민 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예. 검찰에 고발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가 됐어요. 예. 근데 대통령 파면된 윤석열 이제는 뭐 거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 수사하겠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원래대로라면은 지난 대선 이후에 6개월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야 맞아요. 네. 그렇지만 안 지났어요.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재임 중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2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고 이제 올해 4월 4일 날 파면이 됐으니까 이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8월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한 8월 한 2일, 아, 2일, 3일, 초군요. 그 정도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개시했다, 뭐 이런 네.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인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5월 예, 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를 아마 뭐 도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아마 기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윤석열 소환도 한 차례 하게 되겠죠. 그럼 변호사님 보실 때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 사안 좀 어떻게 수사가 되고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소까지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허위 사실을 말한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경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그 계좌 그렇죠. 내용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저 자기가 손해만- 내놓고 싶은 것만 내놓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내놓고 싶으면 막 가리고 막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네.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이미 거기서 한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거는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나왔다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본인과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네. 적어도 이것은 뭐 누구를 알았네 몰랐네 아하. 뭐 누구한테서 뭐 협박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그런 교유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한 5,730% 정도 유죄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됐던 그 혐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법조항입니다. 같은 법조항인데 네, 똑같은 법조항입니다. 비교해봤더니 5,730%요? 예. 그게 더 윤석열 의혹이 더 세다, 제가 더 보기에는 짙다. 예, 유죄 가능성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5,730% 정도 높습니다. 혹시 그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5,730%. 아유 그냥 뭐 즉흥적으로 제가 뭐 근데 그만큼 크다.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다. 아. 예, 이런 취지로 이 정도로 유죄 가능성이지만 그 정도면은 검찰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판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거는 건데. 사실 이미 검찰 수사로 뭐 이득을 보고 막 한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윤석열 뭐 소환 불응하면 소환 없이 그냥 기소해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막 그냥. 무슨 문재인 대통령도 막 그냥 뭐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 기소하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칼로 흥한 자는 이제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망하는 그 칼은 한 5,730배쯤 더 큰 칼에 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이걸로 아마 뭐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제 내란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중형 이제. 아주 뭐 이걸로 막 징역 10년 막 이렇게 네. 나올 만한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만? 선거법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이제 본인 피선거권도 다 박탈이 되고요. 근데 뭐 그건 부차적인 거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당이 받았던 당의 선거에서 받았던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4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 다 그렇죠. 토해내야 된다. 예, 국민의힘에서 맨날 저기 예. 이재명 대표 유죄 저기 기우제를 지내면서 예, 그 돈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기우제 지내면서 400 몇십억 토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대로 그 살을 자기가 주어만 받는 바뀌어서, 거죠. 예. 주어만 바뀌어서 윤석열 때문에 토해 그렇죠. 예. 이걸로 바뀌는 상황이다. 아, 근데 국민의힘은 정말 부자 정당이라서 네. 뭐 그 정도는 괜찮나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재산이 1,000억이라는데. 예.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낼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깔끔하게 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 도이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이 행위로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 발언 시작하는데요. 함께 두고 오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낯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개모임의 개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동창회장을 뽑았는데 A마을 출신이든 C지역 출신이든 일단 회장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동창회가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일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통합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면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겁니다. 아직 뭐 대통령이 된 건 전혀 아니니까 오버한다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참배객들이 많이 옵니까? 이랬더니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생각나서 일까? 아니면 워낙 대립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혹시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갈갈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 정치 영역에까지 끌어들어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그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점 또 함께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댓글 보니까 박재만 님이 연설의 달인, 귀재, 정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뭐 말씀만 들어보면은 정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재만 님 댓글 달아주고 계시고요. 보라 님께서 말과 행동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 이재명 이렇게도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자, 김민석, 박찬대 든든하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야말로 뭐 든든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바라보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신뢰가 느껴지고 또 이재명 후보의 삶과 또 행보, 그동안 해왔던 행정, 또 정치 이런 걸 다 쭉 보시면은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세 번째 대권 도전이거든요. 저는 역설적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때 이렇게 고배를 마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작용해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역량으로 지금 이재명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진다. 과거하고도 확실히 다르고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이제 거대한 어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삼김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받았던 어떤 큰 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서 보여져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벼려져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올해를 위해서 그 지난 날의 일들이 다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참 그 길이 정말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고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는데 이제는 대선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거 잠바를 입으시는 네. 걸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철이구나. 좀 그런 입고 싶어 하시는 것 느낌이 같아요. 파란색 예? 잠바. 아니요. 저는 그냥 예. 백이종군. 백이종군.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만나봤고요. 자, 김건희 여러 가지 의혹들 말씀을 저희가 하고 윤석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다. 공소시효가 8월 2일 정도에 끝나는데 그 전에 검찰이 결론을 낼 것이다. 예.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유죄 가능성도 이재명 이 후보와의 비교해 보면 5,730% 예.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김건희 의혹들 도이치 삼부토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고 네. 하는데요. 이것도 진짜 역대급 메머드 특검이 돼야 돼요. 메머드 특검. 네. 그동안 이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예, 왜냐하면은 네.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요. 이 명품백도 맞네. 있고요. 여기에 주가 명품백. 조작도 있고요. 주가 조작도 두 개예요. 도이치랑 삼부토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구명 로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지금 목걸이 행방이 너무 좀 예, 목걸이, 너무나 건진법사. 예, 그것도 있고. 궁금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쟁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다 별개예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 특검들을 각 쟁점별로 해도 예. 오히려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김건희 특검으로 묶어갖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과거 국정농단이랑 사법농단 특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네. 규모가 거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돌아갈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해야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목걸이 같은 것도 이제 건진법사가 이 전성배 씨가 받았다는 건 통일교 인사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순방에 갔을 때 2022년도에 첫 순방 갔을 때 나토 회의 갔을 때 그때 뭐 빌려서 목걸이 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빌리지 말고 이거 해라 하면서 그렇죠. 6천만 원짜리를 줬다고 했는데 예.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까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자, 목걸이 한번 보여주세요. 목걸이. 예, 이건데. 보통은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다가 예. 저런 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네. 보통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구속시켜야겠다. 딱 수사하면서. 네, 거짓말을 하네, 증거를 인멸했네, 구속 사유가 되네, 네. 영장 청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진 전성배 씨도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잃어버렸다. 네, 물론 뭐 그게 그런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잃어버렸다. 음. 저기 용산 한남동 관저에 가서 잃어버렸다. 네, 거기서 떨어뜨린 것 같다. 예.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이 사안에 있어서 김건희 조사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 당연히 된다. 있어야 되고 이제 근데 이제 최후에 그거는 하게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랑 원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는 돈을 준 사람 먼저 수사를 먼저. 하고, 예, 돈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종착지를 김건희라고 얘기하면서 건진법사한테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김건희는 이걸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할 거라는 거죠? 예.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건진 법사는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입에 달려 있겠죠. 아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비밀 수첩이나 네. 비밀 휴대폰 아하. 이런 것들에 달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검찰이 또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겠죠.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전성배 씨도 평생 그런 브로커를 해온 사람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뭐 그런 기도해주고 뭐 그렇죠. 돈 받았다고 이러고. 예, 그런 사람일수록 예. 증거 자료들 철저하게 자기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화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히 뭔가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장부 않을까. 이른바 장부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장부죠. 장부. 예. 요즘 아니면은- 그런 장부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아이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요. 목걸이 이제 보면은 와 지금 뭐 6천만 원대라고 했는데 지금 8천만 원대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걸이가 목걸이를? 8천만 원짜리. 뭐 저는 예.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이아 목걸이 이런 게 좀 어디로 가 있을까? 다이아의 행방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 아직 풀린 게 없고 예. 최은순 요양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모도 특검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아. 메모드 특검이고 이거는 특검보만 저는 한 15명에서 20명 이상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역대 특검보가 제일 많았던 특검이 4명이었습니다. 특검보 4명. 특검 바로 밑에. 특검 바로 밑에 특검보인데, 4명. 예, 특검. 근데 이거는 15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검도 예우를 고검장 예우로 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예우로 하는데 이 특검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급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검찰총장급이에요. 예. 저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너무 할 게 많다. 그렇습니다. 대우 좀 잘해주자. 네, 파견 검사나 수사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한 200명 이상 필요할 겁니다. 네. 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외에도 앞으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까. 그렇게 위세 좋고 그 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권력일 때도 온갖 의혹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황당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그렇다면 예.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한덕수라든가 뭐 음.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 예. 한덕수도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네. 대행이 굉장히 무리한 짓을 대행 중에 많이 벌였잖아요. 헌법재판관을 그럼요. 막 지명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모습을. 그랬던 것들이 그 공포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앞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네. 와 아직 나온 거 말고도 뭐가 더 막 있는 거죠. 음. 이것들 다 밝혀지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재명만큼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만 겨냥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다. 그런 심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자, 5월 초에 사퇴 후에 대선 출마 유력하다 한덕수 대행의 반응, 그 행보 이런 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총리실 참모도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 참 글쎄요.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내란 이 사태,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총리가 예. 파면된 이 정권 대통령 이후에 그 정부에서 대행하다가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있다. 예. 참 나중에 역사 볼 때 이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 평가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파면이 되고 나서 대행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도대체 얼마나 물렸길래 저럴까? 얼마나 물렸길래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검찰이 명태균 소환을 재소환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릅니다. 첫 출석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하게 되는데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은 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나간다고? 그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강혜경 씨 대리인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측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뭐 저희 쪽을 음해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닥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강혜경 씨는 아는 것을 다 털어놓았고 본인 처벌받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털어놓고 왜냐하면 가기를. 그 오세훈이나 뭐 이런 홍준표 이런 정치인들을 직접 만난 건 명태균이니까요. 명태균은 강희경 씨보다 더 많은 걸 또 직접적으로 알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공익 제보를 하고 털어놓고 본인도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은 처벌을 받고 뭐 요러기를 저희가 바랬는데 네. 그건 굉장히 요원했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장은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나도 얼마든지 털어놓을 용의는 있다. 그러나 처벌은 정치인들만 해주길 바란다. 나는 처벌하지를 말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네. 나의 생계를 해결해줘라. 자꾸 뭔가 그런 식의 딜을 조건. 하고 싶은 네, 모습이다. 딜을 자꾸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매우 안타깝고 네. 결국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는 공익 제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뭐 저희는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명태균 씨는 결국에는 공익을 위해서 뭐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뭐 밝히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는 기대를 좀 접어야 될 때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네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가 무슨 뭐 이제 뉴스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목적만 있지 뭐 공익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석방 풀려나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원래 보십니까? 선거판에서 활약을 많이 하던 분이니까 예. 당연히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예, 본인 스스로도 누굽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직도 근데 이분 특유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끝까지 딜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딜을 하려고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아직은 뭐 그거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그쪽에 어딘가로 이준석 후보 쪽으로도 그렇죠. 갈 수가 이준석 있다. 후보도 상당히 예. 본인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이준석 향에서는 독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명태균 씨. 그렇기도 하고 예. 또 보니까는 이준석 씨와 관련된 것도 오세훈이나 홍준표처럼 뭐 그런 의혹들이나 그런 자료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명태균 씨는 여전히 이준석 쪽에 호의적인 것 같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막후에서 어떤 이준석을 위한 네. 또는 뭐 아니면 뭐 다른 자기한테 더 좋은 제안을 해오는 후보들을 위한 그런 마쿠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뭐 이제 홍준표, 오세훈을 향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오세훈은 껍질을 벗겼죠. 예. 그렇네요. 불출마를 했으니까 예. 뭔가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나온 게 없고 뭔가 공익 제보자 입장으로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도 안 하는 것. 네. 오히려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아니면 여러 변호사님들이 명태균 씨한테 접촉을 과거에 많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도 몇 차례 찾아갔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접촉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한결 같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내 생계를 해결해 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했다던 말인데 아니 사람 생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거는 그게 그런 말이 나올 때부터 사실 예견된 거죠. 네. 예. 우리 전민아님께서도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글쎄요. 좀 명태균 씨 이제 관련된 의혹들 뭐 수사 내용들이 계속 이제 보도는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핵심 이른바 핵심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여기에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특검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검으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죠. 이제 또 일각에는 김건희 특검에 또 이게 하나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공천. 사실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또 메머드 그럴 수 특검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에 여러모로 특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봐왔지 않습니까? 네. 검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공수처 뭐 믿어도 사실 이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규모상의 한계로 제대로 이게 수사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럼 특검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민주당 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항의 방문 갔습니다. 검찰 항의 방문도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검찰을 향해서 요구도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제대로 될지. 검찰을 좀 믿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인으로서. 황당합니다. 그것도 황당하다. 저는 사회 문제.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사실 이 수사의 출발은 이렇게 되어야 맞죠. 사위 부부가 뭐 어딘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뭐 전문성도 없고 뭐 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취업 문제가 아니겠어요? 뭐 업무방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위가 하필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다 보니 전 대통령을 억지로 엮어 넣고 싶으니 네. 전 대통령이 그 회사에 청탁을 해가지고 사위를 강제로 취업을 시켰다. 이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엮어 놀라다 보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이거를 엮어가지고 뇌물 그렇죠. 혐의. 거기에 대해서도 뭐 용돈을 주던 거를 이제 생활비 주던 거를 끊었으니까 네. 네, 그걸 회사가 대신 내준 거다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려면 또 청탁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청탁은 보도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였다라고 네. 나오는 건데 결국 이것도 저 수원지검이나 뭐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이 계속 혼나잖아요. 네. 판사한테 이 공소장 이해를 못하겠다. 뭐라고 쓴 거냐, 증거는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거 또 재현될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예, 그렇게 보고 저는 의도적 기소인데 이게 전주지검장도 거의 이창수에 버금가는 박영진 지검장이라는 친윤 검사가 지금 있어요. 네. 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검찰주의자고 힘을 어떻게 보면 숭상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분인데요. 검수완박 때 제가 이제는 좀 이걸 검찰이 좀 수용하고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으로 우리가 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네. 취지의 글을 완곡하게 올린 적이 있어요. 내부망에 여러와 같은 비난을 받았지만 네. 그때 저한테 몇 분이 전화 와가지고 글을 내리라고 강요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선을 넘어섰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그렇군요. 그야말로 참 검찰의 힘을 네. 그야말로 남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 이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겠죠. 네. 아마도. 예. 근데 끝까지 자기는 똥을 뿌리고 가겠다. 예, 뭐 이런 마인드 같아요. 네. 예, 부당한 검찰 기소다, 권한 남용의 단적인 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이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뭐 그야말로 검찰이 깨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변호사가 예상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 오늘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이제 함께 달려왔는데. 참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은 지켜보겠지만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있어서 김건희의 역할, 김건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하나하나 밝혀내야 되고 너무나 다르다 양태가 예. 도이치와 삼부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 잠바 이재명 대표의 잠바를 입고 싶은 거 보니까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이제 시작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예, 이제 대한민국이 이때만 저는 기다려 왔죠.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날만 이 진상규명 최상병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날만 좀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끝까지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백의종군 하면서 좋은 날 올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고 다음에 또 모셔서 김건희 관련된 수사 내용들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